우리는 아나콘다 23 훈련의 일환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우스트카의 중앙 공군 훈련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상 표적을 사격하는 사격 통제 훈련입니다. 우리는 대포, 크랩 곡사포 및 케이아홉 곡사포 대포, 한국에서 최근에 인수한 램 구스타 발사기로 목표물을 파괴합니다. 임무는 매우 까다롭고 직접 하기 때문에 대포, 특히 병사들이 많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매우 집중해야 합니다. 최근 폴란드에서 아나콘다 23이란 이름의 대규모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올해 폴란드 육군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훈련입니다. 5월 6일에 시작해 26일까지 진행되는데 5월 중순부터 미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군도 합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에 얼마 전에 폴란드 대통령까지 나와서 황호한 K9 자주포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슬란드 매체들은 K9 자주포 13을 연이어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명품 자주포 K9 썬더 차체 위에 영국 AS90 브레이브하트의 155mm 포탑을 얹은 크랩 자주포도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폴란드의 포병은 한국산 무기로 무장해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 훈련에 총출동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 푸틴이 진짜 전쟁이 시작됐다라며 위협이 최고조로 이른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해 서방 진영이 합류하는 대규모 훈련에서 K9 자주포가 등장했다는 것은 놀라운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구식무기로 취급되던 전차와 자주포가 실제 가장 큰 위력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날씨 때문에 엄청난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1일 미국 뉴욕타임스는 겨울 내 꼼꼼 얼어붙었던 우크라이나의 벌판이 따뜻해진 날씨에 거대한 진흙탕으로 변모했다면서 우크라이나가 별러온 봄철 대반격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 3대 곡창지대로 불리는 우크라이나의 비옥한 땅은 체르노젬이라 불리는 흑토로 뒤덮여 있는데 이 검은색 굵은 봄과 가을에 진창으로 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작년 대전 초반 러시아군 탱크의 진격을 가로막으며 수도 키이우 시수의 1등 공신으로 꼽혔던 진흙탈 변수가 1년이 지난 지금은 거꾸로 우크라이나가 지원받은 서방 각국 주력 전차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중부의 제43독립포병여단은 독일제 PC-2000 자주포로 무장했지만 사실상 기동을 멈춘 채 5도 가도 못하는 상태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50톤이 넘는 자주포가 진흙에 빠지면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지난주에는 자주포 한 대가 진흙탕에 빠져 갇히기도 했고 레오파르트와 에이브럼스와 같은 주력 전차도 진흙 앞에서 길을 못 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반격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진흙탕에서 혹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록이 가능한 자주포와 전차가 필수적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폴란드를 비롯한 미국과 나토군이 함께하는 훈련에서 한국산 K9 자주포가 중심이 되어 훈련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K9 자주포는 1000마력짜리 엔진의 강한 힘으로 진흙탕은 물론 험지극복 능력이 우수하며 가파른 경사도 거뜬히 올라가는 놀라운 기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흙탕으로 뒤덮인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K9 자주포의 놀라운 기동력은 연교차가 크고 사계절이 뚜렷한 한반도 특성 때문에 온도에 관계없이 정상적인 기록을 가능케 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막은 물론이고 평원, 정글, 설원, 사막에 이르기까지 K9 자주포는 기동성이 보장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K9 자주포는 화력도 뛰어나기에 자주포의 원산지 영국의 AS90이나 미국의 팔라딘보다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전 세계 점유율 52%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말에 한화디펜스는 영국의 차세대 자주포 116문을 도입하는 사업에 K9 자주포를 수출하기 위해 영국 현지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현지에서 공개된 한화디펜스 K9A는 화력, 기동성, 생존성을 개선한 최신형 모델로 분당 최대 열발의 발사 속도를 자랑하며 완전 자동 탄약 처리 시스템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영국형 모델의 경우 더 빠른 전술 이동을 위해 신형 합성 고무 트랙을 캐터필터로 사용했습니다. 현지에서 찍은 영상에서는 영국 국기를 단 K9 자주포가 놀라운 화력을 선보이고 경사진 지형이나 진흙탕까지도 뚫고 기동하는 위용까지도 드러났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같은 K9 자주포를 가장 진보되고 강력한 자주포로 여기면서 현재 차세대의 자주포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K9 자주포는 하체가 명품이고 주포는 거들 뿐이라고 말했는데 폴란드는 이 하체를 가진 크랩 자주포 18대를 한국의 허락을 받고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번 훈련에서 K9자주포와 크랩자주포가 등장해 훈련하고 있다는 것은 진흙탕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기동력으로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고자 실전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 아무리 화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기동성이 떨어지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폴란드 훈련이나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험악한 지형에서 힘을 발휘하는 K9자주포나 K전차는 다른 국가들의 시선을 잡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벌어진 합행사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일 경기도 포천에서 18개국 주한외교단을 상대로 시범훈련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방산 수출 기업들과 함께 기획한 국산무기 홍보 활동으로 약 580만 평의 훈련장에서 열렸습니다. 정부가 주한외교 사절을 군부대로 초청해 실제 전투 사격 훈련 참관과 장비 전시 관람, 차량 장비, 체험 사슴 등 국산 무기 홍보만을 위한 행사를 별도로 연 건 이날이 사실상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주한 체코, 호주 대사를 비롯해 미국, 아랍에미리트 UAE, 폴란드 등 18개국 외교관 22명이 참석했는데 주한외교단은 군 관계자로부터 우리 무기 체계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K전차 등에 직접 탑승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날 훈련에는 K전차, K9자주포, 21 보병 전투 차량, K600장 예물 개척 전차 등 층 31대의 장비가 총동원됐습니다. 여기서 K9자주포 관련 설명을 듣던 캐서린 제인 레이퍼 주한호주 대사는 K9A1의 승무원 숫자를 5명에서 더 줄일 수 있는 새 기술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이에 군 관계자는 현재 개발 중인 K9A2로 송탄 장치가 자동화되면 이 기술을 통해 탑승 인원을 3명까지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캐서린 대사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는데 실제 앞으로 AI를 활용해 현행 5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구스타브 슬라메취가 주한체코 대사는 K전차에 직접 올라타보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구스타브 체코 대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여러 분쟁으로 갈수록 위험해지는 국제 정세에 대응해야 한다며 한국은 효율적인 무기를 생산하는 주요국 중 하나이며 체코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고성능 무기의 주요 생산국인 한국을 잠재적 공급처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북부 숲에서 지난 4월 의문의 발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러시아의 소행일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지만 최근 이것이 러시아 KH-55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5일 러시아 수-52-35 전투기가 흑해상무마니아 영공을 순찰하던 폴란드 정찰기에 바짝 다가서서 비행하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폴란드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자국까지도 위협하는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 유럽 최강 군대를 건설할 것이라고 천명하고서 한국산 무기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K전차, K9자주포, FA50 등 한국산 무기를 대거 구입하면서 동유럽에서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중심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유럽에 한국산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폴란드 육군훈련 아나콘다 23에 등장한 K9자주포의 위복에 자주포의 본산지 영국은 물론 유럽 전역에서 러브콜이 쏟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K9자주포의 시연 영상을 보고서 영국 현지 네티즌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름과 겨울이 극한의 광활한 산민국에서 나온 최강의 곡사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벌써 1년이 출적 지났습니다. 이번 전쟁은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2위급 군사 대국으로 꼽히는 러시아의 군사력이 생각보다 압도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버렸는데 집속단도 써보고 극초음속 미사일도 써보고 무자비한 폭격도 가해봤지만 우크라이나를 복종시키지 못했습니다. 서방국의 무기 지원이 큰 몫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하이마스 등 미국의 적극적인 무기 지원이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맞설 수 있는 국가는 중국뿐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죠. 그런데 미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까지는 대등하게 엎어면 압도할지도 모를 부대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중국은 물론 일본과 북한 그 어디에서도 적수가 없다는 이 부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유럽과 북미가 서로 지켜주자며 체결한 동맹체가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9년 소련을 견제할 목적으로 창설된 이 조약은 현재 북미 2개국 미국, 캐나다와 유럽 29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동맹체죠.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역시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추진하면서 발발했는데
왜냐면 나토 조약 제5조 Collective Defense 때문입니다. 제5조에 따르면 집단방어 Collective Defense관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나토 회원국 중 누구라도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회원국 전체는 지체 없이 공격을 개시한 국가를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마 이번 러시아 침공으로 K2전차 및 K9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가 유럽으로 대량 수출된 것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나토가 창설되자 많은 회원국들이 미국이라는 국가를 믿고 군비를 감축했기 때문입니다. 즉, 규정상 회원국은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하지만 2%는커녕 대부분 1%대에 머물고 있고 그냥 경제 발전에만 올인한 겁니다. 그러다 러시아 침공이라는 실질적인 위험이 눈앞에 닥쳐오자 서둘러 무기를 사들이고 군비를 늘리기 시작한 건데요. 아이슬란드의 경우 군대는 없고 고작 해안경비대가 전부였을 정도입니다. 아이슬란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원국들의 전력 수준은 참담한 수준인데 일례로 네덜란드의 경우 세계 기가변대를 전부 폐지해버리면서 레오파르트 전차 100대를 핀란드에 팔아버렸고 이제 고작 18대 남았습니다. 2007년과 2012년 기병연대를 해체할 당시 이미 네덜란드나 그 주변에서 기갑전이 벌어질 정도면 이미 전쟁이 가망이 없는 상황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죠. 영국의 전략국제문제 IISS에서 발행하는 Military Balance 2019에 나타난 회원국의 전력은 2018년 기준 주요 7개국의 주력 전차 MBT 전력은 독일이 레오파르트 전차 236대, 영국이 챌린저 II 전차 227대, 프랑스가 르클레르 전차 200대, 이탈리아가 아리에테 200대 각각 보유하고 있는데 지칠 회원국인 4개국 보유 전차가 900대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 한국은 2514대의 전차를 운용 중이었는데 저 4개국과 41로부터도 한국이 압도해버리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전 세계에서 힘 좀 쓴다는 유럽 국가들 전체와 맞붙어도 한국이 이길 수 있다는 단순한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력을 갖춘 한국군에서도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 전쟁이 일어난다면 중국, 일본, 북한 등의 동아시아에서도 적수가 없다고 평가하기도 하는 바로 7군단 제7기동군단입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한국에서 6군단과 8군단이 해체됐거나 해체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대한민국 국군에 존재하는 유일한 기동군단인 7군단은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기동군단 또는 북진선봉이라고 불리는 7군단의 존재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오로지 평양을 초토화시킨다는 목표 하나만 가지고 오로지 북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7군단 훈련에 방어훈련이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공격훈련만 있고 모든 병력이 전차, 장갑차 또는 자주포를 타고 이동합니다. 즉, 기계화 사단이 주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약 15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는 4개의 기계화 보병사단이 있었지만 2004년 제11기동사단인 화랑부대가 2010년 제8기동사단인 오뚜기 부대가 각각 기계화 보병사단으로 개편됐고 전부 7군단 예하로 편입됐습니다. 이미 한국에는 수기사수도 기계화 보병사단로도 불리는 맹호부대와 20기계화 보병사단인 결전부대라는 걸출한 기계화 사단이 존재했는데 이들도 전부 7군단 예하에 있었습니다. 물론 국방개혁 2.0에 따라 사단이 통폐합되면서 이름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현재 7군단은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력을 갖췄길래 세계 최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한국 역사상 최초의 기계화 보병사단인 수기사수도 기계화 보병사단은 그 명성만급이나 대단한 기갑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K1전차의 위험이 대단합니다. 1984년 개발 직후부터 양산에 들어가 1000대를 뽑아낸 후 즉각 수기사를 시작으로 배치되기 시작했는데 1990년대 초 북한이 기존의 TO-14보다 화력이 우수한 T-72 전차를 실전 배치했다는 첩보가 전해지자 한국에서는 이에 대응할 더 강력한 전차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즉각 K1의 성능 개량을 시작했습니다. 주포를 120mm 강선포로 번경해 화력을 강화했고 개량형 특수장갑을 적용해 생존성을 높인 K1A를 개발했습니다. K1의 첫 번째 성능 개량이 이뤄진 것이죠. 그러다 2000년대 후반 다시 한번 성능 개량을 실시했는데 최신 장비였던 K6 표전차와 K21 장갑차가 야전 배치됨에 따라 이를 장비와의 합동 운용을 위한 기능 추가가 요구됐죠. 이에 21세기 전장 환경에 맞는 디지털 전장 관리 체계, 피아식 별장치, 전후방 감시 카메라, 항법 장치 등의 기능이 추가됐고 실시간 정보 공유와 전투 차량 간 통합 운용, 아군 오인 사격 감지 기능을 추가한 K1A가 완성됐습니다.
2004년 화람부대 11기동사단과 2010년 오뚜기 부대 8기동사단과 7군단으로 합류했는데 이들은 전부 기동사단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왜냐면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군 단독으로 2주 안에 평양 등 북한 지휘부를 점령할 작전을 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평양을 향해 고속 전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속도가 처지는 전차대대를 줄이고 기계화 보병대대를 늘리면서 최신형 K흑표 전차로 무장시켰습니다. K의 경우 1970년 국산 전차를 보유하겠다는 작은 목표에서 시작됐는데 한국이 가진 모든 기술을 끌어모아 30년 만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야말로 꿈의 무기인데 파워팩 문제로 시끄럽기는 했었으나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투자해 2014년 1,500마력 파위팩을 직접 개발했습니다. 이로써 독일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1,500마력 파워팩 기술을 갖게 됐죠. 전차의 경우 다양한 평가 요소가 존재하지만 화력, 기동력, 방어력이 기본이며 이 요소들은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다만 모든 국가의 전장 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한국은 기동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국토의 70%가 산지이기 때문에 산기슭 등의 험한 지형을 얼마나 안전하게 얼마나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흑표의 최고 속도는 72km로 전차 중 가장 빠르고 급정거 시에도 제동거리가 24m에 불과합니다. 또한 하천이 많은 한국의 특성상 잠수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포신까지 물에 잠긴 상태에서 4.1m를 도하할 수 있죠. 화력도 가볍지 않습니다. 120mm 55구경 활강포를 장착했는데 자체 개발한 전차 포탄을 사용합니다. 사실 K흑표 전차는 태어날 때부터 전차가 필요한 국가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터키가 2008년에 4천억 원을 투자해 주요 부품과 개발 기술을 사들였고 작년에는 자칫 러시아랑 맞설 위기에 놓인 폴란드가 무려 1,000대를 수입해갔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험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인 만큼 신속한 인도를 특별히 요청했고 한국은 8기동사단에 배치할 물량을 폴란드로 돌려 작년 12월 6일부터 인도를 시작해 즉각 러시아 국경에 배치했습니다. 어쨌든 8사단과 11사단은 K흑표로 무장을 시작했습니다. 7군단은 전쟁이 발발하면 북진을 담당하는 부대인 만큼 온갖 최신 전력이 모여 있습니다. 1,000대 이상의 전차를 기동시키기 위해 공병여단 제7공병여단을 가진 데다 적 후방의 침투에 전차 부대를 이끌어줄 강습대대도 2개 제2강습대대나 보유하고 있죠. 여기에 아파치 헬기로 무장한 항공단 제17항공단도 운영하고 있고 화력 지원을 위해 K9 자주포를 배치받은 포병여단 제7포병여단도 따로 두고 있죠. 한 예비역 장성은 말만 군단이지 사실은 별 4개 파리가 지휘하는 야전군의 버금가는 화력이라며 7훈단이 육군 모든 전력과 맞붙어도 승패를 가능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7군단은 과연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을까요? 북한의 기감 전력은 가볍지 않습니다. 기갑군단, 기감사단, 기계화 보병사단, 기감여단까지 다종다양한 기계화 부대를 편성해 두었는데 그들의 최우선 목표는 김정은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최신 무기는 전부 평양에 있죠. 하지만 전술적으로 보자면 7군단과 동일한 작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820군단인데 전차군단 또는 기감군단으로 불립니다. 황해도 사리원에 사령부를 둔 820군단은 전쟁이 발발하면 재빨리 남하의 한국 후방으로 돌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북한군 최정예 전투사단은 제105탱크 사단으로 한국전쟁 당시 서울중앙청 꼭대기에 인공기를 꽂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105탱크 사단이 820군단 예하로 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북한은 기감여단과 기계화보 병사단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요 전력은 자체 생산한 천마호로 1960년대 구소련이 제작한 T-62 전차의 개량형입니다. 만약 7군단이 820군단을 격파시키고 평양으로 북진하면 평양방어사령부와 직접 맞붙게 되는데요. 평방사는 쿠데타를 막는 부대로 북한 내 최고 화력을 자랑하죠. 장비, 인력, 규모로 볼 때 북한 최고의 군단금 부대입니다. 평방사의 주요 화력은 신형 탱크인 선군호인데 이는 K흑표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천마호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한국 전투기와 미국의 공군 전력이 가세한다면 평양은 불바다가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최근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 전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미국을 상대할 유일한 국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반도와 그리 멀지 않은 야오닝성에는 제79집단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짐단군은 하나의 국가가 가진 전체 병력과 맞먹는 수준으로
최소 4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중국의 79집단군은 1개 기감여단, 3개 기계화 보병여단, 1개 특수작전단을 예하로 두고 있는데 그야말로 중국 최정예 부대로 꼽힙니다. 다만 7군단의 전차나 장갑차 등과 비교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죠. 일본 역시 옛 소련이 홋카이도를 침공할 것을 대비해 기계화 부대 중심으로 북부 방면대를 두고 있는데 이 역시 한국의 7군단에 비해 턱없이 전력이 떨어집니다. 유럽은 어떨까요? 한때 지구상 최고 기감 전력을 보유했던 독일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만큼 강력한 전력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역시 전차 전력이었는데 히틀러가 직접 개발하도록 지시한 제1호차와 제2호차는 제1차 세계대전의 주역 프랑스의 모든 전차를 무력화시켰죠.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은 전범국의 죄를 뒤집어쓰고 군대의 힘을 쫙 빼고 나토에 기댔습니다. 대신 구소련과는 부딪히기보다 경제교류를 선택했죠. 러시아 천연가스관이 독일로 들어오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2014년 크림반도 침공과 작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위기를 느낀 독일은 군비를 늘리기 시작했지만 전차 236대를 1000대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단기간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최소 10년 이상은 소요될 예정이죠. 그럼 프랑스는 어떨까요? 프랑스는 독일보다는 우수하지만 핵잠이나 항모를 제외시키면 전체 전력은 약화됐습니다. 영국 역시 현재 보유한 전력 유지도 어려울 만큼 버거워하고 있죠. 위에서 보셨듯이 7군단은 북한을 상대할 때는 닥치고 북진에 전념합니다. 아직 종전이 아니고 휴전 상황인 만큼 규모를 줄이거나 전력을 약화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가 지날수록 더 강해지고 있죠. 잠시 언급했듯 7군단은 한국군이 보유한 최첨단 전차 및 무기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등 나토 7개국의 전력과 버금가는 혹은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북한에게는 그야말로 악마와 같은 존재죠. 어쨌든 북한이라는 현실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이상 한국군은 무장을 늦출 수 없으며 과하다는 비판을 받아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중국이 드디어 UFO를 만들어냈습니다. 얼마 전 중국에 나타난 UFO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접시처럼 생긴 비행체가 도심을 가로지릅니다. 땅에서도 물 위에서도 거침이 없습니다. 사실 이 비행체는 선전 UFO 비행 접시 테크놀로지가 개발한 전동식 수직 이륙 비행 접시로 밝혀졌습니다. UFO가 아닌 비행 접시 모양의 전기 수직 이착륙 드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비행 접시는 사람이 탐승에 조종하는 방식인데 중국 베이징 항공항 천대학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끝에 개발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12개의 프로펠러 날개가 조종석을 둘러싼 구조로 되어 있고 최대 시속은 50km, 높이는 최대 200m까지 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공기 통로인 덕트 6개에 각각 2개씩 12개의 날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듯해 보이는 외관과 달리 비행 가능 시간은 고작 15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허무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결국 중국이 또다시 그럴싸해 보이지만 쓸데없는 물건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의 많은 스타트업들은 그럴듯해 보이는 물건을 만들고 이목을 끈 다음 거액의 투자금만 챙기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최근 드론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지뿐만 아니라 수도인 모스크바와 키이우를 겨냥한 드론 공격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러시아는 모스크바와 주변 지역을 습격한 드론 5대가 플라스틱 폭탄을 탑재한 채 우크라이나에서 날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보낸 드론에 각각 1kg 상당의 플라스틱 폭탄이 설치되어 있었고 자신들이 최신형 대공 방어 체계인 판치르 S1을 사용해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론 공격은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일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밤새 드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으로부터 드론을 공급받고 있지만 러시아는 대체 어디서 드론을 공급받는 것일까요? 예상대로 중국입니다. 지난해 여름 이후 중국에서 러시아로 민간용 드론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는 전투용 드론은 물론 민간용 드론도 중국에서 대량 수입해 전장에 투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 니케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용 중국제 드론 37기를 수입했고 민간용 드론도 3만 기나 수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사용할 반도체도 부족한 중국이 어떻게 많은 양의 드론을 수출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알고 보니 그 배후에는 일본이 있었습니다. 니케이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래 13개월 동안 러시아로 들어간 일본제 반도체는
약 14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제 반도체는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을 거쳐 러시아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한다며 규제법을 내놓았지만 사실상 일본의 동참은 유명무실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겉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뒤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에 반도체를 공급하며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드론의 중요성이 대두되자 한국도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드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드론 10만 양병설까지 나왔습니다. 조선의 대학자인 이이가 일본의 침략에 대비해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던 것처럼 21세기 한국의 방위를 위해서는 10만 드론 양병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일회용에 가까운 드론은 무엇보다 양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실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에는 24시간 두 국가의 드론이 떠 있습니다. 군인들은 드론이 머리 위에 뜨면 그 순간 포격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드론이 계속해서 적의 위치를 추적해 실시간으로 포병에게 전송하기 때문에 한번 포격을 피했다고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전투지역 위에선 정찰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인기척이나 움직임이 있다면 바로 포격을 수행합니다. 이처럼 드론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왜 10만 대나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군사 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드론은 양이 곧 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포탄은 한 발에 수천 달러가 들지만 목표를 타격하려면 여러 발을 쏴야 합니다. 하지만 드론은 한 대면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교환비가 중요한 전장에서 드론의 가성비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총알이나 포탄처럼 많이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영국의 왕립합동군사연구소는 지난 5월 러시아의 전술을 분석하는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가 한 달에 1만 대의 드론을 잃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잃었다기보다는 사실상 소비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이 싸고 작은 상용 드론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전에서 드론은 소모품에 가깝습니다. 결과적으로 자폭 드론뿐만 아니라 정찰 드론, 폭탄 투하 드론 등 다양한 드론을 10만 대 정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면 실전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우크라이나전을 보면서 최근 미 해병대까지 드론을 늘리고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드론의 중요성이 커지자 반대로 드론을 방어하는 시스템 역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드론 양성뿐만 아니라 안티 드론 시스템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공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안티 드론은 탐지, 식별, 무력화 과정을 통해 드론을 잡아내는 기술이며 나아가 드론으로 인해 야기되는 범죄, 테러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무인 비행체를 사전에 탐지하고 무력화하는 시스템입니다. CUAS Counter Unmanned Aircraft System 또는 대대 드론 체계로 불리기도 합니다. 안티 드론을 구성하는 핵심 기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무인 비행체를 발견하는 탐지, 탐지된 드론의 종류를 파악하는 식별, 마지막으로 식별된 드론을 제거하는 무력화입니다. 무력화 단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드론의 총탄, 레이저 등으로 직접적인 물리적 타격을 가하는 하드킬과 전파 교란 제밍으로 드론과 조종자 간의 통신을 끊는 소프트킬입니다. 최근에는 하드킬도 소프트킬도 아닌 그물 포획 방식도 많이 사용됩니다. 포획의 가장 큰 장점은 기체 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불법 비행체가 무엇을 녹화했는지, 안에 어떤 기술이 적용됐는지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날 안티드론 기술이 이렇게 각광받는 이유는 드론을 기존 대공 방어 체계에서는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군용대 테러용 방공 기술은 전부 대형 비행기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방공 레이더는 대형 비행체가 아닌 소형 비행체는 잘 잡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드론은 전투기처럼 큰 소음이 나지 않는 데다가 설령 운 좋게 찾아내더라도 하늘에 점처럼 보이는 드론을 기관총과 미사일로 맞추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날아다니는 드론을 격추하는 이 어려운 일을 얼마 전 한국이 해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드론 방어에 엄청난 신기술이 공개됐습니다. 현대의아가 국내 최초로 드론 잡는 안티한체 드론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6일 충북 사격훈련장에서 시행된 안티 드론 시스템 사격 시험에서 원거리에서 탐지한 드론을 격추하는 장면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현대의아의 안티 드론 시스템은 원거리에서 탐지한 드론을 광학 장치로 식별, 추적하는 기능과 소프트킬이 성공해 드론을 불잡아 둔 상황에서의 격추, 또 소프트킬 실패로 자유 기동 중인 드론 격추 등 모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특히 현대 위아의 안티 드론 시스템은 드론 전파를 방해해 날지 못하게 하는
소프트 킬 기능에 공중확산탄 ABM으로 드론을 직접 요격하는 하드 킬 방식을 추가한 것으로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독일의 방산 업체인 라인 메탈이 이 분야에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외에는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업체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한국 기업들이 빠르게 치고 나간 것입니다. 현대, 위아의 안티 드론 시스템은 앞으로 또 하나의 방산 수출 효자가 될 전망입니다. 현대 위아는 이번에 공개한 시험에서 드론을 어떤 상황에서도 무력화할 수 있도록 레이더를 통해 원거리 탐지를 할 수 있었고 광학 장치를 이용해 드론을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었으며 제밍, 드론 통제권을 뺏는 스푸핑, 전자기파 등 소프트 길이 어려운 상황에선 하드 길을 통해 격추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차량형 안티 드론 시스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대 위아의 안티 드론 시스템은 오는 10월 열리는 국내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ADX 2023에서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납품에 앞서 마지막 시험 평가가 이처럼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해외 판로 개척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